삼국지 총나라 탄생과 멸망의 역사 그리고 영웅들의 활약. 삼국지는 중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로 총나라는 유비를 중심으로 한인이와 덕치를 기반으로 형성된 나라입니다. 이 시리즈는 총나라의 탄생, 주요 사건, 영웅들의 활약, 그리고 멸망까지의 역사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탄생에서부터 멸망까지 총나라의 모든 이야기를 시대순으로 차근히 풀어가겠습니다. 1. 총나라의 탄생 배경. 후한 말기는 정치적 부패와 자연재해, 그리고 민중 봉기로 인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진 시기였습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만연하고 황실 내부에서는 외척과 황관들의 권력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민심은 황실로부터 멀어졌고 지방에서는 군벌들이 저마다의 세력을 확장하며 새로운 질서를 꿈꾸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하늘이 이미 황제를 버렸으니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구호를 내세운 황건적이 등장했습니다. 황건적의 난은 농민들로 이루어진 반란군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킨 사건으로 중앙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황건적을 진압하기 위해 각지의 군벌들이 황실의 명령에 따라 무력을 동원했으며 이 과정에서 조조, 송견, 원소 등의 강력한 인물들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중 조조는 황제를 옹립하며 명분을 쌓아 중앙 권력을 장악했고 손견은 강동 지역을 기반으로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반면 유비라는 이름이 이 혼란 속에서 처음으로 역사에 등장했으며 그는 이후 총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비는 가난한 농민 출신으로 어린 시절부터 한나라 황실의 먼 친척이라는 점을 내세우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비록 그의 출신은 미약했지만 유비는 높은 이상과 대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관우와 장비를 만나 의형제를 맺은 도원결의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유대감을 넘어 이후 그의 정치적, 군사적 성공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도원결의 이후 유비는 관우, 장비와 함께 황건적의 난을 진압하며 군사적 명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비의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서주의 군벌 도겸에게 의탁하며 잠시 안정을 찾았으나 도겸 사후에는 조조와 원소 같은 강력한 군벌들과 경쟁해야 했습니다. 특히 조조에게 서주를 빼앗긴 후에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비는 민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겸손하고 인위적인 태도는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이는 훗날 총나라를 세우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유비의 가장 중요한 동맹자 중 한 명은 제갈량이었습니다. 제갈량은 와룡강에 응거하며 세상사를 관망하고 있었고 그의 뛰어난 지략은 이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비는 제갈량을 자신의 참모로 맞이하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일화는 삼고초려로 알려져 있으며 유비의 인내와 간절함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에게 천하 3분지계를 제안하며 총나라의 전략적 방향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는 익주를 기반으로 삼아 서쪽에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 이후 형주를 차지하며 위나라와 오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제갈량의 합류는 유비가 총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척벽대전 이후 유비는 형주를 점령하며 총나라 건국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형주는 장강 유역의 군사적 요충지로 이후 익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비는 민심을 얻기 위해 관우를 형주 태수로 임명하고 내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농사를 장려하고 세금을 경감하는 등 민생 안정에 힘썼으며 이러한 노력은 총나라가 강력한 국가로 발전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형주에서의 기반을 바탕으로 익주로 진출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익주는 당시 유장이 다스리던 지역으로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유비는 처음에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익주를 얻으려 했으나 유장의 반발로 인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서야 했습니다. 결국 유비는 익주를 점령하며 총나라 건국을 위한 핵심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사건과 총나라의 성장. 유비는 익주를 점령한 후 본격적으로 총나라를 건국했습니다. 익주는 비옥한 농토와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총나라의 경제적, 군사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비는 익주를 안정시키기 위해 민생 정책을 펼쳤으며 스스로 한중왕에 오르며 자신의 권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총나라는 삼국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유비의 지도 아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유비는 한중 지역에서 조조의 세력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중 전투는 총나라와 위나라 간의 주도권을 놓고 벌어진 대규모 전투로 유비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며 한중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관우가 형주를 지키다 송권의 군대에 의해 전사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총나라에 큰 충격을 안겼으며 이는 이후 유비의 오나라 정벌로 이어졌습니다. 유비는 오나라 정벌에 실패한 후 팩제성에서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어린 유선이 즉위하였고 제갈량이 섭정을 맡아 국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총나라의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며 북벌을 통해 위나라를 견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총나라는 점차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3. 총나라의 멸망. 제갈량은 총나라의 국군을 걸고 무려 5차례에 걸친 북벌을 감행했습니다.
그의 전술과 전략은 매우 치밀하고 탁월했지만 당시 총나라가 처한 열악한 자원 상황과 내부의 정치적 갈등, 병력 부족 등 여러 어려움이 함께 겹치며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여러 차례 원정 끝에 제갈량은 심신이 지쳐갔고 마지막 폭벌을 수행하던 중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총나라에게 매우 큰 타격으로 작용했고 군사적 주도권을 잃으며 총나라는 점점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유비가 죽고 어린 유선이 즉위한 이후 총나라의 정치 상황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유선은 통치자로서의 능력이 부족했고 황후 등 권력을 탐하는 간신들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농단하며 부패를 일삼았고 이러한 부패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민심은 급속히 이반했고 군사력과 국가 체제는 점차 약화되면서 총나라는 내부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한편 위나라에서는 등해와 종해 같은 유능한 장수들이 총나라를 공격할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263년 위나라 군대는 본격적인 침공을 시작했고 총나라의 수도 성도를 향해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총나라의 장수 강유는 끝까지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분전했지만 위나라의 강력한 군세와 내부의 혼란을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성도는 함락되었고 유선은 더 이상의 저항을 포기하고 항복을 선택하였습니다. 4. 강유의 반란과 총나라 멸망 이후 총나라가 멸망한 뒤 강유는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총나라 잔존 세력들을 규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총나라의 옛수도 성도와 그 주변 지역에 흩어진 무장들과 민중을 모아 반란군을 조직했습니다. 당시 강유가 모은 병력은 약 5,0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그들은 대부분 총나라 출신으로 위나라의 통치를 거부하는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강유는 초기 전투에서 위나라군을 기습해 소규모 승리를 거두며 세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험준한 산악지대를 활용해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고 위나라 군대의 보급선을 차단하며 위나라군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강유의 병사들은 민간인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지형의 익숙한 점을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위나라 조정에서는 강유 반란이 촉 지역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삼국 통일의 완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위나라의 주요 장수인 등의 종해 등이 반란 진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위나라 군사회의에서는 강유의 반란 규모가 크지 않으나 지형과 민심이 반란군에 유리하다는 점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나라는 단순한 전면 공격보다는 포위와 고립 전략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나라 장수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반란의 중심지를 공격하고 반란군의 주요 거점을 하나씩 함락시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보급로 확보와 정보 수집에도 많은 공을 들였으며 현지 백성들의 협력을 얻기 위해 토착 지배층과의 외교도 병행했습니다. 강유 반란 초기의 반란군은 작은 규모의 기습전을 자주 벌였습니다. 좁은 산길과 숲을 이용해 위나라군의 정찰대를 습격하고 보급로를 끊는 전술로 위나라 군사들의 움직임을 제한했습니다. 특히 강유가 주도한 첫 번째 전투에서는 1,000명 규모의 위나라 정예 부대를 기습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위나라는 기동력 있는 경보병과 기병 부대를 투입해 반란군을 추격하며 소규모 집단으로 분산되어 있던 강유군을 집중 공격했습니다. 위나라군은 점차 강유군의 거점을 차례로 포위하며 전선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반란이 확대되자 강유는 요충지 성지를 방어하기 위해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성지 하나를 중심으로 위나라군과 반란군 간의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반란군은 지형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방어를 굳건히 했지만 위나라군은 포위망을 점차 좁히며 장기전을 유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강유군은 식량과 무기 부족에 시달렸고 반면 위나라는 지속적인 보급과 지원으로 점차 우위를 점했습니다. 결국 성지 전투에서 강유군은 큰 피해를 입고 일부 병력이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반란 전체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강유는 마지막으로 위나라군과 정면 대결을 벌이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양측 병력은 각각 약 3,000명 정도로 추산되며 이 전투는 양측 모두에게 운명의 한판으로 여겨졌습니다. 강유는 산악 지형을 이용해 매복과 기습을 계획했으나 위나라군은 첩보망을 통해 강유의 계획을 사전에 파악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나라군은 매복을 역이용하는 전술로 반란군을 포위 섬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강유는 전투 중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으며 반란군은 완전히 와해되었습니다. 위나라군은 이후 남은 반란 세력을 일망타진하며 촉 지역의 완전한 통제를 확립했습니다. 강유의 반란은 규모와 기간 면에서 삼국지 전체에서 비교적 작은 사건일 수 있으나 총나라 정신이 얼마나 강렬했는지를 보여준 역사적 상징이었습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강유의 저항은 위나라가 완전한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과제였고 중앙 권력의 지역 통제 강화에 직접적인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이 반란은 이후 중국 역사에서 충성심과 의리를 상징하는 사례로 자주 인용되었으며 총나라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중요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강유의 행동은 결국 삼국지의 주제인 충성과 의리, 이상에 대한 끝없는 추구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은 유비가 세우고 제갈량이 가꾸며 강유가 지킨 총나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